안녕하세요. ISMS 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2022년 ISMS 실전 모의고사는 크라운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다락원 모의고사로 출판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그 4월 6일이고요. 아직 이 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샘플 테스트에 한해서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지정 제도가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ISMS 의무 대상이고 자산 총액이 7천억 원인 회사는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지금 ISMS 의무 대상이고 자산 총액 7천억 원 이상이면 겸직금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서장, 임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해야죠. 여기 보시면 자산 5조 원 이상이거나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에서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사를 선임을 해야죠. 나죠. B 회사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지난 시점에 지정 신고서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여기 보시면 180일, 보통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죠.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그래서 전파관리소에서 이제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다는 자산 총액이 7조 원 이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겸직금지 대상이죠. 이사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으니까 뭐 잘한 거죠. 지금 ISMS 의무 대상과 관계없이 자산이 5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겸직 제한 CISO를 임명을 해야죠. 신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85일 지난 시점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도 이거 틀린 거네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 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업인데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제 회사,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고요. 중기업에서 ISMS를 받아야 하는 자,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자, 통신판매업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느 하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걸 보면 맞는 거는 나고 다고 맞아.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ISMS 관련돼서 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신고 의무도 문제가 나오죠. 인증기준 1.1.2에 최고 책임자 지정이라는 그런 인증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신고 의무 대상, 아까 봤죠.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물론 이제 뒤에 조건이 있었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신고 의무 대상, 자본금 1억 원 이하 소기업, 중기업에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아닌 자, ISMS 인증을 의무 대상자가 아닌 자, 개인정보 처리자, 아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하는 거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신고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3개는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현행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위가 이제 임원급에서 대규모 기업은 이사, 중기업 이상은 부서장까지 허용, 소기업은 사업주나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제외 대상, 자본금 1억 원 이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냥 1억 원 이하인 자로 바뀌었어요.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겸직 제한 대상, 이거 아까 5조 또는 5천억에서 ISMS 의무 대상자, 이게 5호 조건이니까 여기는 이제 엔드 조건이죠. 겸직 제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CISO는 CISO 업무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겸직이 허용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정보보호 공시 업무,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의 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랑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겸직 제한 해당 여부 검토할 때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ISO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보호 정보기술 분야, 국내, 외국, 석사학위 이상 취득, 학사학위 하신 분도 할 수 있어요. 학사학위 해도 정보보호나 정보기술 분야 업무 3년 이상 하신 분. 물론 이제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고졸이신 분 같은 경우 10년. ISMS 인증 심사원 같은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 부서장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느 하나의 조건에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 자격 요건은 겸직 제한, CISO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분야 업무 경력 4년, 그리고 정보보호 분야 업무 경력과 정보기술 업무 경력 합산 5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ABC 시립도서관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관리 시스템 운영 대상으로 ISMSP 인증 심사를 받고 있어요. 결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제 결함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증적 자료를 보면서 증거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결함을 이제 유추해야죠. 도서관 통합회원 DB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DB 접속들을 통해서 접속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세서를 보니 메인 테이블에 연계된 테이블이 있네요. 원래 이제 수집하는 메인 테이블이 있고 연계된 테이블이 있을 수 있죠. 포리너 비지트, 이제 외국인 방문이라는 테이블 같아요. 100만 건 조회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를 이제 해야죠. 테이블 컬럼 중에 FSSN 컬럼, 이제 속성 정보죠. 외국인 등록번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 도서관 견학을 오는 행사를 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수집된 정보입니다. 수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외국인 단체에서 견학 신청 서류를 작성해주면 저희 직원이 도서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시스템에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통역을 상담을 하기가 어렵죠.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이 입력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흐름도가 나왔는데 지금 흐름도에 누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황 및 흐름 분석 결함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외국인 견학과 같이 서류로 처리되는 업무가 또 있나요? 도서관 대관 행사, 도서관 이제 빌리는 행사, 자원봉사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만한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걸 보지 않아도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힌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회원 같은 경우 일단 회원은 가입하겠죠. 회원 관리에서 회원 가입하면 신상 정보가 이제 통합 회원 DB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외국인 단체 견학 같은 경우 이게 수기로
지금 서류를 작성했잖아요. 그 부분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원이 통합회원에 가입하면 이 홈페이지 DB에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DB에서 도서관 견학 신청 관리 이렇게 웹에서 폼으로 입력하는 경우 이렇게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자원봉사나 뭐 기타 행사, 뭐 대관 업무 이런 것들 뭐 신청 승인 조회 이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파기 관련해서 뭐 3년 보유기간 파기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 DB 파기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근데 보면 오프라인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누락이 됐으면 현황 및 흐름 분석 결함이죠. 정보 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도 최신화. 그래서 문서로 수집하는 부분이 누락이 됐고 여기 위험관리 암호화하지 않은 위험관리 결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험관리가 되었으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이라서 1점, 2.2가 적합하다고 했죠. 지금 근데 암호화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서류상에서 하다 보니까 암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해설에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공공기관 ABC 도청은 ABC 도청 홈페이지 운영 대상으로 ISMS 심사를 하고 있다. 항상 제가 하면 공공기관 여기서 이게 포인트고 어떤 업을 하는지 지금 도청 업무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시도 행정 업무죠. 그리고 ISMS 인증이죠. ISMS-P가 아니라 ISMS 인증인데 뭐 인증 기준 3,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 뭐 3점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도출 가능한 결함 항목. 자산 대장을 확인해 보니 정보자산 식별이나 정보자산 관리 쪽인가? 윈도우 2008 운영체제에 설치된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치 관리인가?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회원의 정보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OS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지만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재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 정보, 계좌번호 이런 걸 또 암호화하면은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OS 업그레이드 하면 시스템이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보안 대책은 구현하였나요? 운영과 관련 없는 서비스는 모두 제거하였고 공유 폴더나 미사용 계정들을 제거하고 서버 검토나 다른 서버들보다 서버 검토를 많이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사용 연한이 도래하여 해당 프로그램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신규 서버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패치 관련된 문제면 항상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체 시스템 패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PMS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네요. 패치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안 통제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인터뷰 내용으로는 믿을 수는 없죠. PMS 실사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접속을 했더니 웹 콘솔을 제공하여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습니다. IP 접근 통제 현황을 요청드립니다. 1916823. 별 대역은 어떤 대역인가요? 공인 IP도 보이는데 설명 요청드립니다. 19168은 저희 직원 사용 대역이고 공인 IP는 유지보수 업체 접속용 IP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인 IP란 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패치 관리 서버는 사실 이제 여기 외부에서 PMS 물론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시스템들이 이게 내부의 스위치나 단말들로 되는데 이게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패치 관리상의 이 문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치 관리 한 줄 기준 보면 패치 관리 정책, 패치 현황 관리, 불가시 보안 대책, 인터넷 패치 제한, PMS 보호 대책, PMS 보호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패치 관리의 결함이다. 지금 이 콘솔 화면을 보면 여기 공인 IP로 있는 게 있죠. 물론 이것도 다른 보안 통제를 하고 위험 식별을 해서 위험 수용을 했다면 패치 관리 결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절차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2.10.8 패치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인증 기준 한 줄 정리도 한번 봐두시고요. 4번 ABC 대학교 학사 행정 서비스 운영을 대상으로 ISMS 인증 심사를 하고 있다. 학교 학사 서비스 ISMS 이건 알아두셔야죠. 결함으로 가장 적합한 것. 보안사고 대응 관리. 보안사고? 그러면 치매 대응 쪽인데 사고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사고 예방, 대응 체계 구축이나 사고 대응 훈련 관련된 인증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인터뷰를 먼저 봐야죠. 제출해 주신 증거 자료 중 보안사고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ABC 대학교와 관련된 외부 기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면 외부자 위탁 시 정보주체 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선은 교육부가 저희 주관 행정기관이라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고는 교육부에 보고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고지한 대로 대검찰청, 인터넷진흥원, 경찰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은 안 되지만, 여기가 비상연락망이 지금 있는데, 이런 외부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죠. 최근 퇴직자 인사명령에서 최호석 과장님을 확인했습니다. 최호석 과장은 퇴사하시고 김명호 과장이 입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니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는 콤스텍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하나 ICT는 작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사였고 올해는 콤스텍 정보통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처리 방침에서 지금 처리 방침이랑 이 사고 관련 체계라고 할게요. 사고 체계랑 지금 안 맞잖아요. 두 개가 지금 정합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수행했던 이 콤스텍 정보통신이 변경이 된 게 지금 예전에 하나 ICT가 아직 남아있죠. 이게 이제 콤스텍으로 바뀌어야죠. 하나 ICT는 엉뚱한 지금 연락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사고가 접수가 돼서 등급 분류한 다음에 자체 해결 여부한 다음에 사고 대응팀이 구성돼서 사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 예방 대응 체계 구축, 맨 처음에 의심했던 이 인증 기준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랑 관계가 없죠. 물론 외부자 현황 관리도 일부 외부자 현황 식별하는 게 있지만 그거는 사실 외부자 계약, 외부자 보안, 이행, 외부자 보안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은 상황이 사고 대응입니다. 그래서 외부자 현황 관리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외기관과 협조사항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대외기관 연락처가 현행화되지 않거나 누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외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다가 대외기관도 아까 이런 대검찰청, 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넣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결함을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요 결함 사례에 여기 담당자 역할 책임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고 대응 체계, 외부기관 치매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계약서 반영, 외부기관 협조 체계 수립 이렇게 한 줄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공공기관, 도서관, ISMS 지금 온라인 도서 예약 서비스죠. 이 내부관리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하면은 회사의 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규정한 계획이죠. 일단 개정을 봐야 됩니다. 이 개정 재정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개정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언제 돼 있냐? 1년이 넘으면 그 정책의 유지관리 결함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내부관리 계획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인터뷰를 먼저 봐야죠. 증거 자료로 제출하신 내부관리 계획은 어떻게 직원들에게 공지되나요? 저희 도서관 그룹웨어에 정책 게시판이 있고 내부 정책이 재개정될 때마다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로그인 시 재개정 알림을 띄우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알림을 띄우면 사실 이제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저 정책 재개정 시 이해관계자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룹웨어를 보니 최근에 자주 개정하셨네요. 자주 하면 좋은 거죠. 최근 법령
변경 사항과 내부 프로세스 신규 생성,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변경한 건 접속 기록 관련 사항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보면 정책 수립, 정책 유지 관리, 그리고 지금 보면 접속 기록 관련된 부분도 나왔고 그렇네요. 접속 기록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태까지 보면 현재까지는 결함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도서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해 식별자, 접속 일시 등 내부 관리 계획에 정의된 항목을 저장하고 있으며, 그러면 접속 기록 관리 또 결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도서관 회원이 20만 명이기 때문에 2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이 내규에서 이 보관하는 항목들 지금 잘 들어갔죠. 1년 이상 보관, 그리고 5만 명 정보 주체, 개인정보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처리하는 경우 2년. 뭐 내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개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이렇게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죠.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해당이 되는 거고, 접속 기록 보관 여부 실사는 DB 접근 통제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DB 접근 통제면은 데이터베이스 접근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접속 기록 점검, 또 하나 또 인증 기준이 나왔네요.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올려 결제받고 있습니다. 여기 결과 파일입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있네요. 좀 요식행위 했다는 거죠. 부침 문서에는 상세 내용이 있나요? 보고서 건수를 산정한 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이 집합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원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점검 내용 말고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한 증거 자료는 없나요? 로 데이터는 기록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긴 했는데 점검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다운로드 사유 여기 확인하라고 지금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나와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점검 결과 보고를 보니까 로그 확인, 그리고 뭐 개인정보 파일명, 점검 결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점검했다,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사유 같은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증 기준 중에 이제 4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사유 같은 경우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전월 다운로드 건수, 기간 내 다운로드 건수, 업무 시간 외에 다운로드 수행 건수, 이런 것도 이제 시간까지 정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 줄 기준, 한 줄 암기, 이것도 점검 보면 로그 검토 기준, 비인가 접속, 과다 조회, 여기까지는 돼 있죠. 주기적 점검했죠. 이제 문제 발생 시 사후 조치를 하는 절차가 좀 이 주기적 점검이 미흡한 걸로 봐야죠. 지금 검토 기준이 잘못된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295 로그 및 접속 기록 점검 결함입니다. 6번 ABC 뷰티 온라인 화장품 ISMS 인증심사를 받고 있네요. 그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보이고 ISMS 인증을 받는 거네요. 도출 가능한 결함. 엔드포인트 그냥 일반 단말이죠. PC, 뭐 모바일 기기 이런 엔드포인트 단말기에 대해서 통제 절차 설명 요청드립니다. 단말기와 휴대용 저장 매체 통제를 위해 DLP,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죠. 이걸 도입하고 악성 코드 통제는 백신을 지금 도입해서 구축했고 DLP 솔루션 시연 요청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인가? DLP? 이건 보안 시스템 운영인가?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로그인이면 사용자 인증인가? 관리자 계정이면은 특수 계정 권한 그쪽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관리자 페이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HTTPS 암호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계정을 루트로 접속하시던데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다다닥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비밀번호 관리 결함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했으니까. DLP 솔루션 디폴트 계정 및 비밀번호에서 이 솔루션으로 도입하는 기관이 모두 알고 있으므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결함인 것 같아요. 내부 대시보드 조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뭐 식별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없어요. 뭐 결함으로 판단할 만큼 뭔가 유의미한 정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AA 직원의 PC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으나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이 발견되었대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용 단말기기 적용인가? 암호 정책 적용인가? 헷갈릴 수 있죠. 조직도에 표시된 인원은 어떻게 입력한 것입니까? 당사 인사 DB랑 연동되어 있고 협력사 외부자는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특정 조직이 모두 예외 처리되어 있는데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거 보면 보안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외 정책 관리인데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감사를 했을 때 설정한 겁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보면 보안 시스템 운영 결함을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이 보안 시스템이잖아요. DLP 솔루션 비밀번호도 그렇고 지금 암호화 되지 않는 파일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예외 정책 관리도 그렇고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보안 시스템 운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본 계정, 비밀번호, 기본 계정이면 사용자 식별인가? 또 생각할 수 있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관리인가? 다 보안 시스템에 관련된 거예요. 적발된 인원, 후속 조치, 예외 처리 조직, 정리 작업, 주기적인 검토 미흡, 보안 시스템 운영 결함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보안 시스템 운영 절차, 접근 인원 최소화, 정책 변경 절차, 예외 정책 최소화, 정책 타당성 검토 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딱 하나만 하고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인증 기준에 이 결함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7번 ABC 패션 다모아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 ISMS 심사를 하고 있대요. 결함으로 가장 적합한 것. 옷이 언제 가장 많이 팔리나요?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바로 인사도 하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 했다고 볼 때 시즌이 바뀔 때 이벤트를 하는데 그때 많이 팔리고요. 접속량이 많고 주문도 많아서 이 시기가 지나면 시스템이 한가해졌다가 다시 시즌이 바뀌고 이벤트를 하면 많아지는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는 디도스 공격 온 것처럼 시스템이 로드가 걸리고 아닐 때는 한가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되잖아요. EC2, 이 서버 간에 오토 스케일링이 되면 자원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용량에 따라서 서버 수를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부하 비용 측면에서 이익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여기까지는 결함이 없어요. 제공하는 서버에 대한 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계정 관리와 파일, 디렉터리 관리 항목에서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샘플링에서 확인해 본 결과 패스워드 복잡도 설정이 안 되어 있거나 계정 잠금 인계값 그러면은 패스워드 관리인가? 비밀번호 관리 254 계정 잠금 인계값 그러면은 사용자 인증인가? 아니면은 특수 계정 그쪽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버 세대를 발견했습니다. SUID, 스티키 비트 이런 거 일반 계정으로 루트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SUID 수 이런 거고 그리고 스티키 비트는 템포러리 템포 폴더 이런데 쓰기만 하고 지울 수 없는 그런 거죠. 이거는 정보 시스템 접근 OS 문제니까 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죠. 자산 대장에 있는 클라우드 자산 중 쇼핑몰 구매, 배송, 홍보 관련 자산은 점검 결과가 있는데 정보 관련 자산은 점검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점검이네요. 그러면 취약점 점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취약점 점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취약점 점검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정보 관련 시스템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패치 관리는 아닌 것 같고요.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첨부 파일 올리는 기능이 있어서 exe 파일을 첨부했는데 업로드가 안 되고 파일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능적인 내용이죠. 그냥 뭐 보안이라기보다는. 모의 해킹은 실시하였나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모의 해킹은 대표적인 취약점 점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취약점 점검 조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점 점검 결과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취약점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승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모의 해킹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취약점 점검 절차 수립, 정기적 점검, 결과 보고, 보안 취약점 발생 파악, 점검 이력 관리. 지금 아까 이렇게 도출된 점검 결과 도출된 것도 이행이 안 됐고 모의 해킹도 안 했고, 이렇게 한 줄 정리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 ABC 툰 웹툰 서비스래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고 ISMS 지금 사후심사라는 또 힌트도 있네요. 결함을 모두 고르시오. 2개. 문제의 한 20%, 5문제 중 1문제 정도는 이렇게 2개 고르는 거죠. 네트워크 구성도가 이렇게 있고요. 인터뷰를 먼저 봐야죠.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니 백업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백업 절차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지침의 백업 대상, 주기 등을 정의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업 서버에는 DB존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여기 중요 데이터, 각 서버의 컴픽, 각 보안 장비의 컴픽, 설정 파일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백업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이런 설정 파일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백업 솔루션을 조회해보니 이상 없이 잘 백업되고 있네요. 복구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나요? 복구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별도로 마련하여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백업 및 복구 관리 결함은 아닌 것 같아요. 증거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수행한 복구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산 백업, 소산이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백업을 하는 거죠. DR 사이트가 있나요? 재복구 사이트죠. DR 사이트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산 백업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의 서비스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스크립트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API를 통해서 백업이나 이제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게 있죠. 이런 스크립트도 보통 제이슨 형태로 키 밸류 형식으로 이제 가독성이 좋게 하고 있죠. 10.10.11.5 여기 백업 서버에 접속하여 몇 가지 확인, 명령어 수행을 요청드립니다. 백업 서버는 리눅스 OS고 명령어를 수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CLI 이 커맨드를 입력하는 환경이죠. GUI는 그래픽이고 액세스 키의 MFA 멀티팩터 인증이죠. 설정되어 있나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백업 서버 지금 액세스 키가 없으면은 이 액세스 키가 이제 인증서 같은 개념인데 이 멀티팩터 인증이 안 됐으면 이거 백업 및 복구 관리, 지금 백업 및 복구 관리에는 이 접근 통제 이 부분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및 복구 관리 여태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 결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서버 접속 후 명령어 실행 현황을 보니까 크리덴셜 여기서는 이제 액세스 키랑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MFA가 안 된 거죠. MFA가. 근데 FTP로 해서 일반 카이스트 대학교는 이제 외부에 공개된 그런 사이트라고 할 때 커넥트가 됐어요. 그래서 FTP 모드로 갔어요. 패시브 모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접속이 된다는 거죠. 이 백업 서버에 이런 DB 데이터나 아까 그런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 접속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3번, 5번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 접근 같은 경우, 네트워크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접근한다. 그런 문제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정보 시스템 접근에서, 물론 이제 이것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FTP 이런 걸 못 쓰게 하고, SFTP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백업 및 복구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 통제나 백업 및 복구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 접근이나 뭐 백업 서버니까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SFTP를 반드시 안 썼다고 바로 정보 시스템 접근 결함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 접속 통제, 주요 직무자, 취급 단말기, 주요 정보 시스템 인터넷 접속 통제, 망분리 대상 식별 적용.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죠. 비업무 사이트 접속. 일단 내부망에 있는 서버가 인터넷에 접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인터넷 접속 통제를 의심을 해야죠. 백업 및 복구 관리에 백업 및 복구 절차, 여기서 방법,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까 3번, 5번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9번에 데이터 3법. 그래서 개망신법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2020년에 시행이 됐고 지금 계속 개정 자잘한 개정들이 있어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한 개 고르는 거네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되 서로 다른 기업과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하며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말 그대로 보호법 해설서에 있어요. 맞는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상업적 목적 불가,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확대한 거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 통계 작성 목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시장조사 이런 것들. 여기서도 보면 백화점, 마트, 유통 경로별 상품 판매 전략, 상업적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3번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죠. 마이데이터 아시죠? 보통 이제 증권이나 뭐 네이버 쇼핑 뭐 이런 데서 그 네이버 파이낸셜인가요? 뭐 각 카드, 각 은행 계좌, 뭐 보험 이런 것들 끌어다 오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허가제로 도입하고 데이터 분석, 컨설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일정한 투자 일임업, 투자 자문업 등 부수 겸용 업무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마이데이터 요즘에 이제 허가제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허용하고 있고요.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평가제도.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권의 기관들의 이 정보보호 수준을 랭킹을 이제 매기는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하는 거고 그 위에는 기재부가 또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에 제출하고 이를 점수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업무가 됐어요.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 정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있고 금융위, 여기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 방통위, 여기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개보위로 이제 다 된 거죠. 역할이. 그리고 방통위는 이제 망법에 뭐 영리 목적 광고 뭐 이쪽을 관장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보면 이게 그겁니다. 상시평가제도.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 및 재발방지, 신용정보관리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상시평가제도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존에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점검 항목을 6개에서 143개로 타이트하게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상시평가제를 통해서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보호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대 항목 143개 수항목. 그래서 동의 수집 제공 삭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생애 주기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기준을 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마련을 했고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지금 이렇게 자체 평가 결과를 해요. 이행 yes죠. 부분 이행 p, 미이행 n, 해당 없음 na 이런 것들 가지고 진행률을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라이프 사이클, 정보 처리 보호 조치. 금융회사들 하고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제 수준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테마 검사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 보완 조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 취약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보면 증빙도 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렵겠죠, 증빙.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 다 이행으로 하잖아요. 증빙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점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데이터 아까 나왔잖아요.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기관 등 데이터 보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 그래서 개인 데이터, 이 개인이 개인 데이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운로드하고 제3자가 이렇게 업로드하고 이런 개인 데이터 이동이 있는 거죠. 마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이렇게 API 형태로 뭐 직접 입력해서 다운로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고 이건 뭐 제3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건별 주요 제공 정보, 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뭐 예적금 이런 것들을 하고 통신사는 통신료 납부 청구 내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마이데이터 사업 내 정보의 주인은 나, 이게 그겁니다. 기존에는 각 금융기관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서 소비자는 금융사에 흩어진 내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마이데이터죠.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죠. 여기 이제 하나의 이 질문 사항이 왔어요. 금융데이터 정책과에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관련 개인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하냐 이런 거였는데요. 회답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신용정보 관련돼서 이 전송 요구권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마지막 문제고요.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융부문의 ISMS-P 인증심사 시 정보보호 관련 법규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두 개네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인데 이렇게 명칭이 바뀌기도 해요. 공공부문, 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부문에 각각 정보보호 시책 수립 시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실 이제 저도 이 법을 잘은 모릅니다. 이제 공공부문은 아까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맞죠?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맞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좀 봐두시면서 이 딱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서 이런 신용정보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취약점 점검 적용 시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융부문에 모두 해당이 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이 정보통신 이 기반시설이 있는 그런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공공부문, 민간부문, 금융부문 이런 것들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있다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맞는 거고,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부문에 적용되며 민간 침해, 사고 예방, 금융 침해 사고 대응, 해킹 방지, 정보보호 관리 등급, 정보 기술 실태평가 등을 다루고 있다. 근데 금융부문은 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적용이 되는데 민간 침해 사고, 정보보호 관리 등급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 등급, 그리고 아까
해킹 방지 이런 것들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세 개 부문, 공공, 민간, 금융 부분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이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특례 조항이 있죠. 보통 이제 39조에 몇 이런 것들 그래서 맞는 거고, 신용정보법은 금융 부문 신용정보를 다루는 민간 부분에 일부 적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 시 이 상충되는 거 있죠. 법률관 조항 상충 시 상특신 이런 거 있죠. 상위법 우선, 특별법, 개별법 우선, 그 다음에 신법 우선 이 순서대로 됩니다. 특별법의 위치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특별법의 위치로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며 행정규칙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이고 신용정보감독규정은 신용정보법의 하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5번이네요. 제가 한번 참고로 이 row.go.kr 여기 한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보통 이게 이제 row.go.kr인데 여기서 이 법령을 누르면 법률이 나와요. 법률 시행령까지.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러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은 없네요. 이건 행정규칙을 해야 돼요. 행정규칙을 하면 뭐 조치 기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훈령, 예규, 고시, 행정규칙이고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들은 법령을 누르셔야 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법령이고 이건 아까 행정규칙이겠죠. 그래서 이 목적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지능정보와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알면 이 수범자, 보통 수범자라고 이 법률에 따라서 준수해야 하는 그런 대상자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지자라고 있는데 법률에서 보호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이용자, 정보 주체, 수범자는 뭐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금융사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이 법은 목적이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사실 IDC죠. 뭐 IDC가 공공기관에 있나요? 있죠. 대전, 정보통합전산센터, 광주, 대구 이런 데 있잖아요.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있나요? KT 제일 많이 하죠. 뭐 네이버인가 NHN인가 다 IDC가 있습니다. 뭐 삼성 SDS 뭐 있죠. 뭐 금융 쪽도 당연히 있겠죠. 금융 쪽은 보통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뭐 그 작은 회사들, 그 IT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있죠. 하나금융 TI, 뭐 신한 DS, 뭐 이런 회사들이 IDC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금융공공, 민간 다 되는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령, 그리고 이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죠. 나머지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시행령이 있고 감독규정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 비대면 거래 이야기하는 거죠. 핀테크 법률 거래를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 편의를 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 쪽에서 뭐 개인 신용 정보, 개인 신용 정보 주체 이런 것들 그런 용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이죠. 대통령령. 이 법의 목적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샘플 테스트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험 잘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